거센 눈보라가 칠흑 같은 어둠을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고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은 두꺼운 야전 상의조차 뚫고 들어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한세연은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묵묵히 전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는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에 묻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는 최악의 기상 조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목적지인 제7군단 사령부의 육중한 철문이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위병소의 불빛은 눈보라 속에서 마치 유령의 눈처럼 깜빡거렸다. 규정대로라면 정문에는 무장한 경계병이 정자세를 유지하며 서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초소 안쪽의 따뜻한 온기에 취해 잡담을 나누는 병사들의 흐트러진 그림자만 어른거릴 뿐이었다. 세연은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다. 전방 부대의 기강이 이토록 해이해져 있다는 사실은 이미 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했다. 그녀는 모자를 더 깊게 눌렀으며 검문소 앞으로 다가갔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짜증 섞인 표정의 병장이 고개를 내밀었다. 눈을 뒤집어 쓴 세연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계급장이 보이지 않는 낡은 방안 외투와 지친 기색은 그녀를 훈련에서 낙오된 하급 간부나 보급 부대의 부사관 정도로 착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병장은 귀찮다는 듯이 대충 손짓하며 신분 확인 절차도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폭설이 내리는 밤에 굳이 신분증을 확인하며 추위에 떨고 싶지 않다는 태도가 역력했다. 세연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안일함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넣으며 부대 안으로 들어섰다. 영내로 들어서자 바람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지만 긴장감은 오히려 더 팽팽해졌다. 사령부 본관 건물은 화려한 조명을 밝힌 채 위용을 뽐내고 있었지만 그 주변을 지키는 경계 병력은 전무했다. 만약 지금이 전시 상황이었다면 이 부대는 적의 침투조에 의해 순식간에 괴멸되었을 것이다. 세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토록 썩어빠진 군단을 다시 정예 강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될 것임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복도의 정막을 깨며 또각또각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장거리 이동과 혹한의 날씨는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진 그녀에게도 적지 않은 피로를 안겨주었다. 공식적인 취임식은 내일 아침이었고 지금은 잠시 몸을 녹이며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복도 끝에 위치한 고급 장교 휴게실이라는 팻말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불빛과 커피 향기는 지친 나그네를 유혹하는 듯했다. 세연은 주저없이 문손잡이를 잡고 돌렸다. 따뜻한 공기가 훅 끼쳐오며 얼어붙었던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휴게실 내부는 전방 부대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다. 고급 가죽 소파와 대형 텔레비전, 그리고 각종 수입 주류가 진열된 장식장은 군대의 기율보다는 사교 클럽의 분위기를 풍겼다. 세연은 젖은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가장 안쪽의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의 감각은 여전히 깨어 있어 주위의 작은 인기척조차 놓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고요한 휴게실에는 벽시계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세연의 호흡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그녀는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의 거만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 제7군단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사건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듯이 구두굽 소리는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육중한 참나무 문이 거칠게 열리며 복도의 찬 공기와 함께 불청객이 들이닥쳤다. 구두굽 소리가 정적을 깨트리며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는 거만함과 오만함이 가득 배어 있었다. 최민석 대령은 헝클어진 군복 상의를 대충 추스르며 휴게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 이어진 술자리의 여파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에서는 값비싼 양주 냄새와 역한 담배 냄새가 섞여 풍겨 나왔다. 그는 이곳이 마치 자신의 개인 왕국인 양 거침없이 행동하며 소파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조차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최 대령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사령부의 밤은 그에게 있어 권력을 확인하고 즐기는 시간이어야 했으나 새로 부임한다는 신임 군단장에 대한 소문이 그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재킷을 벗어 옆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때 그의 시야 끄트머리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의 형체가 들어왔다. 가장 안쪽 어둠이 짙게 깔린 소파 구석에 누군가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최 대령의 미간이 좁혀지며 불쾌한 기색이 얼굴 전체로 번져나갔다. 그는 천천히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소파 쪽으로 다가갔다. 희미한 조명 아래 드러난 인물은 낡은 야 전상의를 덮고 쪽잠을 자고 있는 여성이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카락. 그리고 아무렇게나 놓인 군화는 그녀가 고위 장교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최 대령은 그녀를 새로 배속된 행정보급관이나 야간 당직을 서다 농땡이를 피우는 하급 부사관 정도로 단정지었다. 감히 장교 전용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니 군기가 빠져도 단단히 빠졌다고 생각했다. 최 대령은 그녀의 머리맡에 서서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군인이라기보다는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는 나약한 존재로만 보였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이 게으른 부하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겠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거친 피부와 입가에 묻은 피로의 흔적조차 그의 눈에는 그저 관리 소홀과 나태함의 증거로 비칠 뿐이었다. 그는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으며 손을 뻗었다. 그의 손바닥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부드러운 터치가 아니라 명백히 상대를 하대하고 모욕하는 의도가 담긴 가벼운 타격이었다. 어이, 여기서 자면입 돌아가. 그는 툭툭 2번 그녀의 뺨을 두드렸다. 그것은 잠을 깨우는 행위라기보다는 애완동물을 다루거나 기생집에서나 볼 법한 천박한 손길에 가까웠다.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건조하고 날카롭게 울렸다. 최 대령은 상대방이 화들짝 놀라 일어나서 허둥지둥 관등 성명을 댈 것이라 기대하며 거만하게 내려다보았다. 한세연의 눈이 번개처럼 뜨였다. 잠이 덜 깬 몽롱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도 투명한 안광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상대의 손목을 꺾어 제압하려던 근육의 움직임을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억눌렀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단련된 그녀의 감각은 눈앞의 남자가 적군이 아닌 아군. 그것도 고위 장교임을 순식간에 파악했다. 하지만 그녀의 뺨에 남아있는 불쾌한 감촉은 적의 칼날보다 더 모욕적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며 무표정한 얼굴로 상대를 응시했다. 최 대령은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이 깨운 여자가 멍하니 있다고 착각했다. 그는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소파 등 바지에 털썩 주저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신임 행정관인가 인사가 늦네.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손가락을 까딱거렸다. 센스가 없구만. 내 방에 손님이 올 거야. 커피나 타와. 달달하게. 프림 둘, 설탕 둘. 알지,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에 대한 거부란 있을 수 없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깔려 있었다. 세연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전술적 판단이 교차했다. 지금 당장 신분을 밝히고 이 오만방자한 대령을 군법 회의에 넘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이 부대의 썩은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눈앞의 이 남자는 빙산의 일각일 뿐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짓누르며 자신이 연기해야 할 역할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적의 방심을 유도하여 가장 깊숙한 곳을 찌르는 것.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군화 발소리를 죽이며 커피 머신 쪽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최대령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는 자신이 방금 누구의 뺨을 쳤는지, 자신이 건드린 것이 잠자던 사자의 코털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세연의 손끝이 커피잔을 잡았을 때 그 손마디는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뜨거운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내면에서 억누르고 있는 분노의 소리처럼 들려왔다. 커피 향이 휴게실을 채우기 시작했지만 그 향기는 더 이상 아늑하지 않았다. 세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리면서도 귀를 곤두세웠다. 등 뒤에서 최대령이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 사장. 나야. 이번 납품 건 말인데. 그의 목소리는 은밀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다. 세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단순한 군기 문란을 넘어 부대 내의 이권 개입과 비리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커피를 타라는 그 모욕적인 명령이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기회가 된 셈이었다. 최대령은 통화에 열중하느라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통화 상대방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며 껄껄 웃어댔다. 걱정 말라니까. 새로 오는 군단장은 여자라잖아.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면 알아서 기겠지. 여자가 뭘 알겠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세연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망언들이었다. 세연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커피 잔에 담아내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스푼을 저었다. 쨍그랑. 스푼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청명하게 들렸다. 그녀는 완성된 커피를 들고 최대령에게 다가갔다. 마음만 먹으면 뜨거운 커피를 그의 얼굴에 쏟아부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탁자 위에 잔을 내려놓았다. 최대령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눈짓으로만 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세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군단장이 아니라 그저 힘없는 여군 하사관으로 취급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 굴욕은 머지않아 그에게 닥칠 파멸의 서막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눈에 띄지 않는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맛있게 드십시오. 세연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 오히려 소름 끼치는 기운이 감돌았다. 최대령은 그 목소리의 기이함을 눈치채지 못한 채 대충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다. 그래. 나가봐. 문은 닫고 그는 다시 통화에 집중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튼 내일 행사 끝나고 보자고. 좋은데 예약해뒀지. 세연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단호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이 누웠던 소파로 돌아가지 않고 문 근처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대기했다. 나가라는 명령을 어긴 것이었지만 지금 최대령의 눈에는 그녀의 존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통화를 이어가며 부대의 기밀 사항과 인사청탁에 관한 내용을 서슴없이 떠벌렸다. 세연은 품 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작동시켰다. 붉은 녹음 표시 등이 어둠 속에서 짐승의 눈처럼 깜박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사냥을 준비하는 사냥꾼이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대령의 통화 내용은 점입가경이었다. 그는 군수물자 빼돌리기부터 시작해서 부하 여군들에 대한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세연의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그녀가 전장에서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동료들의 희생이 이런 쓰레기 같은 자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그녀는 맹세했다. 내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이 부대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리라고.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저 오만한 대령이 될 것이라고. 휴게실 밖 복도에서는 또 다른 발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마도 최 대령이 불렀다는 손님들일 것이다. 그들 역시 이 부패의 카르텔에 속한 공범자들임이 분명했다. 세연은 숨을 죽이며 문틈으로 밖을 주시했다. 상황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거대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전이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늑대굴에 제 발로 들어온 호랑이였고, 늑대들은 자신들의 왕국에 어떤 재앙이 닥쳤는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커피 잔을 비운 최 대령이 트림을 하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댔다. 계집애가 커피 타는 솜씨는 제법이네.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세연의 눈동자가 그 말을 듣고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커피는 그가 군인으로서 마시는 마지막 평온한 커피가 될 것이었다. 내일부터 그가 마시게 될 것은 피눈물 섞인 후회와 고통뿐일 테니까.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휴게실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리며 복도의 찬바람과 함께 불청객들이 들이닥쳤다. 군복을 입은 영관급 장교 한 명과 민간인 복장을 한 두 명의 사내들이었다. 그들의 행색은 군부대의 엄숙함이나 규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고, 기름진 얼굴에는 탐욕과 알코올의 기운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최 대령을 발견하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커서 휴게실의 정적을 단번에 깨뜨려 버렸다. 구석 어둠 속에 서 있는 세연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그녀를 그저 술 심부름이나 하는 하급 여군 정도로 여기고 금세 흥미를 잃어버렸다. 최 대령은 마치 자신의 왕국에 온 사절단을 맞이하듯 호탕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상석을 권했다. 탁자 위에는 방금 세연이 정성스레 타놓은 커피 대신 장식장에 진열되어 있던 고가의 양주병들이 줄지어 올라왔다. 술잔이 돌기 시작하자 그들의 대화는 거침없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 인사로 시작했지만 곧이어 군부대 시설 공사, 입찰 조작부터 시작해 장병들의 부식비 횡령에 이르기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들이 안주거리처럼 씹혀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에는 죄책감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민간인 업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품 안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최 대령의 주머니에 슬그머니 찔러 넣었다. 그는 굽신거리는 태도로 최 대령의 눈치를 살피며 비굴한 웃음을 흘렸다. 이번 건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대령님, 지난번처럼만 해주시면 저희가 섭섭지 않게 모시겠습니다. 최 대령은 봉투의 두께를 손끝으로 가늠해 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 모습은 대한민국 국군 장교가 아니라 뒷골목에 부패한 조직 보스를 연상케 했다. 세연은 그 역겨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동석한 소령 역시
이를 말리기는커녕 콩고물을 얻어먹을 생각에 침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최대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연신 술잔을 채우며 아부 섞인 멘트를 날렸다. 역시 대령님이 계셔서 저희가 든든합니다. 이번에 군단장만 잘 구워 삶으면 진급도 문제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마치 기름에 불을 붙인 듯 최대령의 기고만장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거대한 먹잇감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세연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억누르며 주머니 속의 소형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투명 인간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그들의 빈잔을 채우거나 안주 접시를 날랐다. 그들은 세연이 곁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기밀 사항들을 서슴없이 떠벌렸다. 특정 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받는 리베이트 비율, 병사들의 겨울 피복 보급을 줄여 챙긴 차익 등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들이 그녀의 귀를 통해 녹음기에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첩보가 아니라 완벽한 법적 증거였다. 술기운이 오르자 화제는 자연스럽게 내일 부임할 신임 군단장에게로 옮겨갔다. 업자 중 한 명이 다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새로 오는 군단장이 강철 장미라고 불리는 한세연 중장이라면서요. 소문에는 아주 깐깐하고 빈틈이 없다던데 이번 사업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겠습니까? 그의 말에 잠시 좌중의 침묵이 감돌았다. 한세연의 명성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민간 업자들 사이에서도 공포의 대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최대령은 곧바로 코웃음을 쳤다. 최대령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키고는 쾅 소리가 나게 잔을 내려놓았다. 강철은 무슨 녹슨 고철이겠지. 여자가 별을 달아봤자 결국은 여자야. 앞에서 적당히 띄워주고 뒤에서 명품 백이나 몇 개 쥐어주면 껌뻑 죽을 걸 내가 다 요리해 놨으니 걱정 붙들어 매. 그의 목소리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뿌리 깊은 여성 혐오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인맥으로 충분히 그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듯했다. 좌중은 그의 호언장담에 안도하며 폭소를 터뜨렸다. 세연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추태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상대를 성별이라는 좁고 편협한 프레임에 가두어 판단한 것이었다. 전장에서 그녀가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적이 방심하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급소를 찔렀기 때문이었다. 최대령이 보여주는 저 오만함이야말로 그를 파멸로 이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약점이었다. 그녀는 내일 아침 저 웃음소리가 어떻게 처절한 비명으로 바뀔지 상상하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창밖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휴게실의 창문을 덜컹거릴 정도로 세차게 몰아쳤다. 밖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을 어린 병사들은 낡은 피복으로 이 혹한을 견디며 떨고 있을 텐데 지휘관이라는 작자들은 따뜻한 실내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다. 세연의 가슴 속에서 군인으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며 이들의 역겨운 꼴을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필요한 증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확보했고 적들의 면면도 확실히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빈 접시를 내려놓는 척하며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다. 술과 탐욕,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에 취한 그들은 그녀가 방을 나가는 것조차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문을 조용히 닫고 복도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다시금 그녀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방 안의 탁하고 썩은 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쾌했지만 동시에 묵직한 비장함이 감돌았다. 복도 끝 창문으로 보이는 연병장은 하얗게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내일 아침
저 순백의 눈 위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이었다. 복도를 지나 로비로 향하던 중 그녀는 구석에서 졸고 있는 당직 사관 대신 문 앞에서 꼿꼿하게 서 있는 어린 병사와 마주쳤다. 앳된 얼굴의 이등병은 추위에 빨개진 볼을 하고도 그녀를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경례를 올렸다. 비록 복장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최대령 같은 쓰레기들만 있는 줄 알았던 이곳에도 아직 군인 정신이 살아있는 싹이 남아있었다. 세연은 잠시 멈춰서서 병사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수고가 많다. 조금만 더 견뎌라. 곧 좋은 날이 올 거다. 병사는 낯선 여군의 격려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에 눌려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세연은 그 병사의 눈을 통해 무너져가는 7군단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사령부 본관을 빠져나와 귀빈 숙소로 향하지 않고 자신의 차가 주차된 으슥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둠 속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은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흑표범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문을 열고 익숙하게 뒷좌석으로 들어갔다. 트렁크 깊숙한 곳에는 그녀가 내일 입을 정복과 지휘봉, 그리고 빛나는 별 3개가 달린 계급장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차 안에서 젖은 야전 상의를 벗고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내일 있을 취임식의 모든 절차를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단상에 올라서는 순간부터 첫마디, 그리고 최대령을 응시할 시선 처리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그녀의 작전에는 오차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번 작전명은 단순한 지휘권 인수가 아닌 부패 세력에 대한 전면전이었다. 차 안에 히터를 켜지 않았음에도 그녀의 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분노의 열기이자 다가올 전투에 대한 전사의 본능적인 흥분이었다. 녹음기를 다시 한번 재생시켜 최대령의 목소리를 확인했다. 여자가 별을 달아봤자. 그 문장이 반복될 때마다 세연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다. 그가 뱉은 말은 내일 그를 다잡을 올가미가 되어 목을 조여올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내일 사용할 연설문을 마음속으로 다듬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 어느덧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폭설은 잦아들었지만 짙은 안개가 부대 전체를 감싸 안으며 신비롭고도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처럼 부대 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이 안개 속에 숨어있는 부패의 그림자들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태양과 같은 강력한 빛이 필요했다. 세연은 자신이 그 빛이 되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트렁크에서 정복을 꺼내어 정성스럽게 주름을 폈다. 칼날처럼 다려진 바지 주름이 그녀의 결의를 대변하는 듯했다. 최대령과 그의 일당들은 아마도 지금쯤 술에 취해 달아 떨어져 있을 것이다. 내일 아침 자신들에게 닥칠 재앙은 꿈에도 모른 채 달콤한 꿈을 꾸고 있을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왔다. 세연은 휴대폰을 꺼내어 직속 부관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준비 완료. 예정대로 진행한다. 전송 완료 문구가 뜨자마자 그녀는 휴대폰을 덮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돌아갈 길은 없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무대는 완벽하게 세팅되었다. 그녀는 차 안에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해결하며 체력을 보충했다. 전투를 앞둔 군인에게 식사는 즐거움이 아닌 생존을 위한 연료 주입이었다. 차가운 샌드위치를 씹어 삼키며 그녀는 최대령의 오만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자신의 뺨을 툭툭 치던 그 순간의 모욕감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정신을 무장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결연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지친 나그네가 아닌
강인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기상나팔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며 병사들이 하나둘씩 막사 밖으로 나왔다. 연병장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넉가래를 들고 나오는 병사들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분주했다. 그들은 오늘이 새로운 군단장이 취임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군 생활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꿔놓을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세연은 차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곧 취임식이 열릴 대강당으로 이동할 시간이었다. 최대령은 아마도 숙취에 시달리며 느긋하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가 헐레벌떡 행사장으로 달려와 거만한 표정으로 앞줄에 서는 그 순간이 바로 심판의 시작이었다. 세연은 정복 상의를 걸치고 단추를 하나하나 채웠다. 금빛 단추가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다. 마지막으로 별 3개가 박힌 견장을 어깨에 부착하자 그녀는 완벽한 강철 장미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차문을 열고 당당하게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젯밤에 눈보라가 남긴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랐다. 마치 하늘도 그녀의 정의로운 칼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세연은 지휘봉을 옆구리에 끼고 사령부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눈이 뽀드득거리며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부패한 자들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쇼타임이었다. 사냥꾼이 사냥터에 입장했고 먹잇감은 도간의 쥐가 되었다. 제7군단 대강당은 수천 명의 장병들이 내뿜는 열기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라면 느슨하게 서 있었을 병사들도 오늘은 군기가 바짝 든 모습으로 오와 열을 맞추어 정렬해 있었다. 단상 위에는 화려한 꽃장식과 함께 태극기가 위엄있게 걸려 있었고 양옆으로는 군악대가 연주 준비를 마친 채 대기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이는 단순히 새로운 지휘관을 맞이하는 의례적인 긴장이 아니었다. 지난밤부터 부대 내에 알 수 없는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소문이 병사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최민석 대령은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에야 겨우 모습을 드러냈다. 숙취로 인해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그는 억지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단상 아래 지정된 좌석으로 향했다. 그의 군복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으나 가까이서 보면 어젯밤의 흔적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주변의 동료 장교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네며 여유로운 척 연기했다. 속으로는 여자가 오면 얼마나 대단한 여자가 온다고 이 난리들이야라고 투덜대며 빨리 이 지루한 행사가 끝나고 사우나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어젯밤 함께 술판을 벌였던 김소령이 앉아 있었다. 김소령 역시 톳한 눈으로 최 대령을 바라보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대령님, 속은 좀 괜찮으십니까? 그나저나 신임 군단장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인물입니까? 소문만 무성하지 실속은 없는 거 아닙니까? 최 대령은 콧방귀를 뀌며 비릿하게 웃었다. 두고 봐라. 내가 어제 말했잖아. 기센 여자일수록 다루기 쉬운 법이야. 적당히 비위 맞춰주면 알아서 우리 편 될 거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릴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단상 위의 사회자가 엄숙한 목소리로 개식을 선언하자 장내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지금부터 제7군단장 이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부대 차렷 우렁찬 구령과 함께 수천 명의 군화 뒷굽이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시작되고 단상 뒤편의 커튼이 서서히 걷히며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할 준비를 마쳤다. 최대령은 하품을 참으며 단상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초점 없이 흐릿했고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었다. 그에게 이 행사는 그저 통과해야 할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신임 군단장, 한세연 중장님 입장,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모든 시선이 단상 입구로 쏠렸다. 절도 있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등장한 인물은 정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여군 장성이었다.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과 약장들이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빛났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어깨에 빛나는 세 개의 별은 그녀가 겪어온 수많은 전장의 역사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그녀가 단상 중앙에 서자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강당 전체를 휘어잡았다. 최대령은 눈을 가늘게 뜨고 신임 군단장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다. 처음에는 조명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 낯이 익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디서 봤더라? 뉴스에서 봤나?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녀의 체격, 서 있는 자세, 그리고 묘하게 익숙한 분위기가 그의 뇌리 깊은 곳을 자극하고 있었다. 하지만 설마 어젯밤 자신의 휴게실 소파에서 자고 있던 그 초라한 여자가 저 단상 위에 서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한세연 군단장이 격리를 받기 위해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했다. 강렬한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최대령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차가운 표정. 화장을 하고 정복을 입어 분위기는 달라졌지만 그 이목구비는 분명 어젯밤 그가 뺨을 두드리며 커피 심부름을 시켰던 바로 그 여자였다. 최대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다. 헛것을 보는 것이길 간절히 바랐지만 현실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다. 최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젯밤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소파에 누워있던 그녀를 발로 툭툭 치려다 말았던 것. 뺨을 때리듯 두드렸던 손의 감촉. 커피를 타오라고 명령했던 자신의 오만방자한 목소리. 그리고 그녀 앞에서 뇌물과 횡령에 대해 떠벌렸던 통화 내용까지. 그 모든 순간에 그녀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여군 부사관이 아니라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직속 상관이 말이다. 그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오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김소령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대령님 안색이 왜 그러십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하지만 최대령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망했다라는 단어 하나로 가득 차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떠벌린 비리들이 낱낱이 밝혀진다면 감옥행은 확정적이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다. 단상 위에 한세연은 매서운 눈빛으로 참석한 장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마치 사냥감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는 독수리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정확하게 최대령이 앉아 있는 구역에 멈췄다. 거리가 꽤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령은 그녀와 눈이 마주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숨이 턱 막혔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섬뜩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찾았다라는 무언의 신호이자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한세연은 마이크 앞에 서서 취임사를 시작했다. 친애하는 제칠군단,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어젯밤에 낮고 차분했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힘있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나는 이 군단이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의 발언 수위가 예상보다 높자 장내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원고에서 눈을 떼어 다시 한번 장교단을 응시했다. 기강은 무너졌고 군인 정신은 썩어 빠졌으며 일부 지휘관들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최대령의 가슴에 꽂혔다. 나는 어젯밤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하여 여러분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경계는 뚫려 있었고 장교 휴게실은 유흥업소나 다름없었으며 상관에 대한 예우는커녕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내는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어젯밤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최대령 옆에 김소령과 뒤쪽에 앉아있던 다른 공범자들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설마 그 여자가 진짜 군단장이었을 줄이야. 그들은 자신들이 뱉었던 말들과 행동들을 곱씹으며 절망에 빠졌다. 한세연은 그들의 공포를 즐기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해 왔습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새 살이 돋아날 수 없습니다. 최대령은 의자 밑으로 미끄러져 내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고 입안은 바짝 말라 혀가 천장에 달라붙을 지경이었다. 그는 차라리 지금 당장 심장마비라도 와서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잔인하게도 의식은 너무나 또렷했다. 한세연은 계속해서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군의 명예를 더럽힌 자는 단 한 명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자비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지만 최대령에게는 그 소리가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롱처럼 들렸다. 그는 박수를 칠 힘조차 없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한세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사열을 시작했다. 그녀는 맨 앞줄에 선 병사들의 복장을 점검하고 격려하며 천천히 장교단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최대령의 심장박동 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이 커졌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한세연이 영관급 장교들이 서 있는 줄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며 짧은 대화를 나눴다. 최대령은 순서가 다가올수록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마침내 그녀가 최대령 앞에 섰다. 그녀의 군화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최대령은 떨리는 손을 들어 경례를 붙였다. 충. 성 목소리는 갈라지고 볼품없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세연은 그의 경례를 받지 않은 채 가만히 그를 내려다보았다. 주변의 다른 장교들도 숨을 죽이고 이 기묘한 대치를 지켜보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최대령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한세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최민석 대령.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최대령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어제 마신 커피는 입맛에 맞았나 모르겠군. 달달하게 프림 둘 설탕 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파괴력은 핵폭탄급이었다. 최대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주변의 장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한세연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차갑게 돌아섰다.
내 방으로 와. 따뜻한 커피 한 잔 더 대접할 테니.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다음 순서로 이동했다. 최대령은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장병들이 해산하는 와중에도 최대령은 움직일 수 없었다. 김소령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다. 대령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수습해야죠. 김소령의 다급한 외침에 겨우 정신이 돌아온 최대령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사령부 건물을 바라보았다. 저곳은 이제 자신의 직장이 아니라 처형장이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군단장의 명령을 거역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사령부 건물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던 그곳이 이제는 지옥의 입구처럼 보였다. 지나가는 병사들의 경례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나는 끝났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권력과 명예가 단 한 번의 오만함과 실수로 인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다. 군단장 집무실에 도착한 한세연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헌병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즉시 내 집무실로 와주게. 아주 흥미로운 녹음 파일이 하나 있어.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쓰다듬었다. 제7군 단장 중장 한세연.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이제 본격적인 청소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노크 소리가 마치 심판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들어와.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냉철했다. 군단장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최민석 대령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평소에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넓은 집무실 중앙에는 한세연 중장이 마치 심판자처럼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뒤편 통유리 창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그녀를 역광으로 비추며 더욱더 위압적인 실루엣을 만들어냈다.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이 차가웠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일하게 정적을 깨고 있었다. 최대령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한세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짓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그것은 손님을 대하는 정중함이 아니라 피의자를 취조석에 앉히는 검사의 몸짓에 가까웠다. 최대령은 엉거주춤하며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방안 곳곳을 훑었지만 어디에도 그를 도와줄 구원자는 없었다. 한세연은 천천히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냉철한 이성이 서려 있어 더욱 공포스러웠다. 그녀는 침묵을 무기로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커피는 입에 맞았나? 최대령 한세연이 침묵을 깨고 던진 첫 마디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 담긴 비수 같은 조롱은 최대령의 심장을 정확하게 찔렀다. 최대령은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음 뒤로 어젯밤 휴게실에서 최대령이 떠벌렸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리베이트, 횡령, 그리고 신임 군단장에 대한 저속한 모욕들이 적나라하게 공간을 채웠다. 최대령은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여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녹음기 속의 자신은 너무나도 오만하고 어리석었다.
한세연은 녹음기를 끄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 정도면 옷을 벗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어. 군형법 위반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 뇌물수수, 공금 횡령, 상관 모욕, 기밀 유출까지. 자네는 군인이라기보다는 범죄자에 가깝네. 그녀의 단호한 어조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무장한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헌병대장은 한세연에게 거수경례를 한 뒤 곧바로 최대령에게 다가갔다. 최민석 대령, 당신을 군법 회의에 회부하기 위해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들이 최대령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최대령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반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헌병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이건 함정입니다, 군단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의 비명은 처절했지만 공허했다. 한세연은 끌려나가는 최대령을 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최대령은 제거해야 할 암적인 존재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녀는 즉시 인터폰을 눌러 감찰 참모를 호출했다. 지금부터 작전명 대청소를 시작한다. 최대령과 연루된 모든 장교와 민간 업자들을 동시에 타격해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그녀의 명령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이미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밤새 분석한 자료들과 압수수색 영장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것이다. 사령부 건물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헌병대 차량들이 줄지어 출동했다. 최대령의 측근으로 분류된 장교들의 사무실마다 헌병들이 들이닥쳐 서류 박스와 컴퓨터를 압수했다. 김소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황급히 이중 장부를 파쇄기에 넣으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파쇄된 종이 조각들을 흩날리며 바닥에 제압당했고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부패의 카르텔은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편 부대 밖 민간업체 사무실에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최대령에게 뇌물을 건넸던 건설업자들은 비밀 장부를 숨길 틈도 없이 검찰 수사관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그들은 최대령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기에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세연은 지휘통제실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작전 상황을 보고받았다. 화면 속에서 부패한 자들이 하나둘씩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이 중계되었다. 그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통쾌한 광경이었다. 하지만 세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대령과 연루된 세력은 생각보다 깊고 넓게 퍼져 있었으며 군 상층부의 유력 인사들과도 끈이 닿아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단순히 꼬리 자르기로 끝나지 않도록 수사의 칼날을 몸통까지 겨누어야 했다. 그녀는 헌병대장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다. 최대령을 독방에 가두고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 그가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순간 수사는 어려워진다. 사령부 복도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수사관들과 불안에 떠는 직원들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일반 병사들의 반응은 달랐다. 그들은 창문 너머로 평소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질 간부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남몰래 환호했다. 강철 장미라는 별명이 허명이 아니었음을 그들은 목격하고 있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벌써 한세연 군단장에 대한 영웅담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썩은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채워지고 있었고 부대의 사기는 눈에 띄게 올라갔다. 취조실에 갇힌 최대령은 좁은 방안을 뱅뱅 돌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의 머릿속은 엉망진창이었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 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고위 장성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들이 자신을 도와줄지는 미지수였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아 꼬리를 자르려 할 것이 분명했다.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한세연에 대한 증오였다. 그 여자가 나타나지만 않았더라면 자신의 왕국은 영원했을 것이다. 그는 철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내가 이대로 당할 것 같아. 난 최민석이야. 7군단의 실세라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벽의 메아리뿐이었다. 감시 카메라 렌즈가 그를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은 광기로 변해갔다. 이대로 군교도소에서 썩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위인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들거렸다. 세연은 밤늦게까지 집무실을 지키며 수사 기록을 검토했다. 압수된 증거물들 속에서 최대령이 빼돌린 군수물자가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였다. 그녀는 피곤함도 잊은 채 펜을 놀려 조직도를 그려나갔다. 최대령의 배후에 있는 더 거대한 그림자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폭풍의 중심은 지나갔지만 아직 여지는 남아 있었다. 헌병대장이 보고를 위해 들어왔다. 군단장님, 최대령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자해를 하거나 난동을 부릴 가능성이 있어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지. 긴장을 늦추지 마라. 그리고 내일 아침 그를 직접 신문하겠다. 그녀는 최대령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직 숨겨둔 마지막 발악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유치장에 갇힌 최대령은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배 식구 틈으로 들어온 밥을 먹는 척하며 숟가락 자루를 몰래 감추었다. 그리고 화장실 변기 뒤쪽의 시멘트 바닥에 문질러 날카롭게 갈기 시작했다. 쓱, 쓱.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작은 감방 안을 채웠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미치광이 같은 웃음이 걸려 있었다. 한세연, 네가 날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널 지옥으로 끌고 가주마. 그는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세연은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휴게실로 향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전장에서 적의 매복을 감지했을 때 느꼈던 그 서늘한 감각이었다. 그녀는 다시 군복을 챙겨 입고 권총 벨트를 찼다. 지휘관으로서의 본능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오늘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그녀는 권총의 슬라이드를 당겨 약실을 확인하고 다시 총집에 넣었다. 아침 7시. 최대령의 신문을 위해 호송 차량이 준비되었다. 헌병들이 그의 감방 문을 열었을 때 최대령은 얌전하게 벽을 보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밤새 갈아서 만든 날카로운 흉기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고분고분하게 수갑을 찼지만 그의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호송차로 이동하는 짧은 순간, 그것이 그가 노리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탈출과 복수를 감행할 생각이었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다시 한번 뒤바뀔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헌병대 조사실로 향하는 복도는 무거운 침묵과 군화 발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양옆에서
최민석 대령의 팔을 잡고 있는 헌병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 남자가 이미 모든 힘을 잃은 종이 호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최 대령은 짐짓 다리가 풀린 척 비틀거리며 헌병들에게 체중을 실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헌병들은 그를 부축하기 위해 잠시 경계태세를 늦추고 몸을 기울였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최 대령의 눈빛이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표독스럽게 변했다. 그의 소매 안쪽에서 밤새 갈고 닦은 날카로운 숟가락 자루가 미끄러져 나왔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오른쪽 헌병이 허벅지를 감싸쥐며 쓰러졌다. 최 대령은 순식간에 헌병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탈취하려 했으나 훈련받은 헌병이 본능적으로 총집을 사수하며 몸을 비틀었다. 권총 탈취에 실패한 최 대령은 지체 없이 왼쪽 헌병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하고는 복도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최 대령의 목표는 출구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한세연 군단장이 있는 집무실로 방향을 잡고 미친 듯이 달렸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박동했고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아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친 행정병들이 기겁하며 길을 비켰다. 최 대령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세연을 인질로 잡거나 여의치 않으면 길동무로 삼겠다는 광기 어린 생각뿐이었다. 네가 나를 끝장냈으니 나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계단을 두 칸씩 뛰어올랐다. 군단장실이 있는 2층 복도가 눈앞에 나타났다. 경비 병력이 도착하기까지는 불과 몇 분. 그 안에 승부를 봐야 했다. 군단장실 앞을 지키던 부관이 소란을 감지하고 뛰쳐나왔으나 흥분 상태의 최 대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 대령은 부관을 거칠게 밀쳐내고 육중한 참나무 문을 어깨로 들이받았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그는 집무실 안으로 굴러다시피 들어갔다. 그는 재빨리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어 잠갔다. 밖에서는 헌병들이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지만 이제 이 방안은 외부와 단절된 그만의 사형장이자 최후의 전장이 되었다. 그는 거칠게 숨을 고르며 방안을 둘러보았다. 넓은 집무실 중앙. 태극기 앞에 놓인 집무 책상 뒤에 한세연이 앉아 있었다. 밖에 소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착함은 최 대령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피 묻은 흉기를 든 손을 뻗으며 으르렁거렸다. 한세연 내년이 내 인생을 망쳤어 죽여버릴 거야.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갈라져 있었다. 그는 한세연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책상 밑으로 숨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일반적인 여자의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을 조용히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다. 최민석, 끝까지 추해지는군. 이게 자네가 선택한 마지막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마치 링 위에 오르는 격투가처럼 전신의 근육이 전투태세로 전환되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성가신 업무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최 대령은 그녀의 태도에 모욕감을 느끼며 고함을 질렀다. 닥쳐 그거만한 주둥이를 닥치란 말이야. 그는 책상을 뛰어넘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공격은 기술이라기보다는 힘과 속도에 의존한 무모한 돌진이었다. 날카로운 흉기가 그녀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얼어붙었을 상황이었지만
한세연은 그 궤적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뒤로 젖히며 흉기를 피함과 동시에 최대령의 뻗은 팔목을 낚아채듯 잡았다. 그 최대령은 자신의 힘이 역이용당하는 기묘한 감각을 느꼈다. 한세연은 그의 돌진력을 그대로 이용하여 원을 그리듯 그를 공중으로 띄워 올렸다. 유도와 아이키도가 혼합된 완벽한 호신술이었다. 거구의 최대령이 허공을 가르고 바닥에 처박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집무실 바닥이 울렸다. 최대령은 숨이 턱 막히는 고통에 뒹굴었다. 하지만 짐승 같은 생존 본능으로 그는 다시 일어나 흉기를 휘둘렀다.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다. 한세연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의 공격을 흘려보냈다. 그녀는 굳이 주먹을 섞지 않고 가벼운 스텝만으로 그의 공격 범위를 벗어났다. 최대령의 흉기는 허공만을 갈랐고 그럴수록 그의 체력은 급격히 소진되어 갔다. 힘만 앞세운 공격은 빈틈투성이지. 자네의 지휘 방식과 똑같아. 그녀는 냉소적으로 지적하며 그의 빈 옆구리를 향해 날카로운 옆차기를 날렸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늑골이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최대령은 억누를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졌다. 고통 속에서도 최대령은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은 특전사 출신이고 체격 조건에서도 월등히 앞서는데 어떻게 저런 최고의 여자에게 농락당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이 독사 같은 년. 그는 주변에 있는 의자를 집어들어 던졌다. 와장창 소리를 내며 유리 장식장이 깨졌고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난장판이 된 집무실에서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한세연은 날아오는 파편들을 팔로 막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이제 장난은 끝낼 시간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지휘봉을 집어들었다. 가느다란 지휘봉이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리는 순간 그것은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다. 최대령이 다시 덤벼들자 그녀는 지휘봉으로 그의 손목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찌릿한 통증과 함께 최대령의 손에서 흉기가 떨어져 나갔다. 이어지는 그녀의 연속 공격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 정강이, 허벅지, 그리고 명치, 타격음이 연달아 울려 퍼졌다. 최대령은 샌드백처럼 속수무책으로 두들겨 맞았다. 그는 방어할 틈도 없이 고통의 채수로 빠져들었다. 한세연은 마지막으로 그의 턱을 향해 올려차기를 날렸다. 최대령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갔다. 대자로 뻗은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제7군단을 쥐락펴락했던 권력자의 말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광경이었다. 한세연은 거친 숨을 고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 흉기를 발로 차 멀리 치워버렸다. 그때 쾅쾅거리던 문이 부서지며 헌병대와 무장병력이 집무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군단장님, 괜찮으십니까? 헌병대장이 총구를 겨누며 들어왔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최대령과 멀쩡히 서 있는 한세연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상황은 이미 종료되어 있었다. 치워. 한세연이 짧고 차갑게 명령했다. 헌병들은 멍하니 있다가 황급히 최대령에게 달려가 수갑을 채웠다. 기절한 상태에서도 헌병들은 그를 거칠게 다루며 질질 끌고 나갔다. 헌병대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한세연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경계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즉시 시정하고 관련자를 문책하겠습니다. 한세연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나중에 보고해. 지금은 이 난장판부터 정리하도록. 그녀는 피곤한 듯 자신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최 대령이 끌려나간 자리에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청소 용역 직원들이 들어와 깨진 유리를 치우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한세연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며 피비린내와 땀 냄새를 씻어내렸다. 그녀는 창밖에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병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일과를 수행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지휘관은 때로는 괴물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감정을 추스르려 노력했다. 잠시 후 의무실장이 들어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군단장님, 외상은 없으십니까? 혹시 모르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난 괜찮아. 그보다 최대령 상태는 어떤가? 의무실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갈비뼈 골절과 다수의 타박상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병원 신세를 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세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오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감옥과 불명의 저녁뿐일 것이다. 오후가 되자 집무실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되었다. 새 유리 장식장이 들어왔고 깨진 화분도 교체되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남아있는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참모들은 한세연의 눈치를 보며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그녀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실전 무술의 고수라는 사실이 부대 전체에 퍼지면서 그녀에 대한 경외심은 공포에 가까울 정도로 커져 있었다. 이제 그 누구도 그녀의 명령에 토를 달거나 뒤에서 수군거리지 못할 것이다. 한세연은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아침에 타놓았던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고 맛이 없었다. 문득 최대령이 자신에게 시켰던 달달한 커피가 떠올랐다. 권력에 취해 달콤함만 찾던 그는 결국 그 달콤함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시켰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인터폰을 연결했다. 내일 오전 일정을 비워줘. 내가 직접 가야 할 곳이 있어.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서쪽 하늘을 물들였다. 군단 사령부 건물은 노을빛을 받아 더욱 장엄하게 보였다. 한세연은 퇴근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묵묵히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그녀의 펜이 움직이는 소리만이 사각사각 들려왔다. 오늘 하루 있었던 폭력과 소동은 서류 더미 속에 묻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세운 정의는 이 부대에 깊이 뿌리내릴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 결제 서류의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은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다. 어젯밤의 폭설과 눈보라는 그쳤지만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내일은 최 대령을 만나러 갈 것이다. 군단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비일 수도 있고 혹은 가장 잔인한 형벌일 수도 있었다. 한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 재킷을 걸쳤다. 그녀의 그림자가 집무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는 고요한 결말만이 남아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매섭던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연병장 구석에 앙상했던 가지에도 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제7군단은 지난 몇 달간 그야말로 환골탈태의 과정을 겪었다. 한세연 중장의 지휘 아래 진행된 대대적인 개혁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하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수술과도 같았다.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던 장교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고
그 빈자리는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들로 채워졌다. 병사들의 눈빛은 다시 살아났고 무너졌던 기강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다시 세워졌다. 이제 7군단은 오합지졸의 집단이 아닌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정예 부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한세연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활기차게 구보를 하는 장병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힘찬 함성 소리가 창문을 넘어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온 표창장과 함께 군사법원으로부터 도착한 최종 판결문이 놓여 있었다. 최민석 대령과 그 일당들에 대한 중형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법적인 심판은 끝났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하나 남아 있었다. 그것은 승자의 아량이 아니라 지휘관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다하기 위함이었다. 그날 오후 검은색 세단이 위병소를 통과하여 도심 외곽에 위치한 국군교도소 병동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세연의 무릎 위에는 작은 보온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어울리지 않게도 소박하고 평범한 물건이었지만 오늘 그녀가 수행할 마지막 임무의 핵심적인 도구였다. 그녀는 보온병을 만지작거리며 최대령과의 첫 만남, 그 눈보라 치던 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날의 오만했던 남자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다. 교도소 병동의 복도는 소동향 냄새와 차가운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병실들은 세상과 단절된 고립무원의 섬과도 같았다. 교도관들은 군단장의 방문에 화들짝 놀라며 거수경례를 붙였지만 한세연은 그들의 경례를 가볍게 받으며 곧장 최민석이 수감된 독방 병실로 향했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철창 안의 수감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뒷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녀가 내뿜는 위압감은 이곳의 음산한 분위기마저 압도하고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리자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던 최민석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한세연에게 제압당하며 부러진 갈비뼈와 다리 때문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한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깊은 절망과 패배감만이 파게 남아 있었다. 그는 한세연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것은 맹수 앞에 놓인 초식동물의 본능적인 공포였다. 한세연은 교도관들에게 눈짓하여 밖으로 나가게 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좁은 병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최민석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여자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쥔 절대적인 권력자가 되어 눈앞에 서 있다는 현실을 그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듯했다. 한세연은 천천히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몸은 좀 어떤가? 최민석.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조롱도 동정도 담기지 않은 그저 사실만을 확인하는 말투였다. 최민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안에는 삶에 대한 미련보다는 차라리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라는 체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한세연이 자신을 비웃으러 왔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추궁을 하러 왔으리라 짐작하고 있었다. 한세연은 말없이 가져온 보온병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종이컵에 천천히 커피를 따랐다. 쪼르르.
뜨거운 액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병실을 채웠다. 달콤하고 진한 인스턴트 커피의 향기가 피어오르며 소독약 냄새를 덮어버렸다. 그것은 최민석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동시에 치명적인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향기였다. 최민석의 눈공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종이컵과 한세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기억나나 자네가 나에게 주문했던 레시피야. 프림 둘, 설탕 둘. 한세연이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그에게 내밀었다. 최민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창백하게 질렸다. 그것은 단순한 커피가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그로 인해 초래된 파멸을 상징하는 독배와도 같았다. 그는 손을 뻗었지만 손가락이 심하게 떨려 컵을 잡을 수조차 없었다. 수치심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과거와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그날 밤, 자네는 내 군복이 아니라 내 성별을 보았지. 계급장이 없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나를 하대하고 심부름꾼 취급했어. 한세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지며 무게를 더했다. 군인은 적을 앞에 두고 방심해서는 안 되며 아군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 자네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어겼어. 자네의 몰락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자네 스스로가 만든 함정에 빠진 결과야.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최민석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영혼이 발가 벗겨지는 듯한 수치심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그저 커피 한 잔의 무게 앞에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에 취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환자복을 적셨지만 한세연은 그에게 손수건을 건네지 않았다. 그 눈물조차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기 때문이다. 마셔라. 이게 자네가 군인으로서 마시는 마지막 커피가 될 테니까. 한세연의 명령은 단호했다. 최민석은 떨리는 양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가웠다. 그는 컵을 입으로 가져갔다. 달콤한 커피가 입 안으로 들어왔지만 목구멍을 넘어가는 맛은 쓰디쓴 사약과도 같았다. 그는 억지로 커피를 삼키며 자신의 죄악도 함께 삼켰다. 그것은 그에게 내려진 가장 우아하고도 잔혹한 형벌이었다. 한세연은 그가 커피를 다 마실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았다. 컵이 비워지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그녀는 이미 그에게 필요한 모든 가르침을 주었고 그는 그것을 뼛속 깊이 새겼을 것이다. 죗값은 달게 받도록 해. 그리고 언젠가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인간이 되어 있기를 바라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섰다. 등 뒤에서 최민석의 오열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병동 건물을 빠져나오자 붉은 노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밀려왔다. 권력과 욕망의 끝은 언제나 허무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허무함 속에서도 정의를 지키고 질서를 바로잡아야 했다. 그것이 별을 단자의 무게이자 의무였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지나온 자리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피도 눈물도 없는 마녀라고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구국의 영웅이라고 칭송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평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지켰을 뿐이었다. 7군단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부대로 복귀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린 뒤였다. 사령부 건물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참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군단장의 복귀를 기다리며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한세연이 차에서 내리자 당직 사령이 달려와 씩씩하게 경례를 했다. 충성 군단장님, 복귀를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한세연은 미소로 답하며 그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는 집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내일의 훈련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군인의 임무는 영원히 계속된다. 그녀는 펜을 들고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 별들은 마치 그녀가 지켜야 할 조국과 국민, 그리고 그녀를 믿고 따르는 부하들의 눈동자처럼 보였다. 강철 장미는 시들지 않았다. 오히려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피어났다. 한세연은 커피를 한 잔 더 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믹스 커피가 아니라 향이 그윽한 블랙커피였다. 쓴맛 뒤에 찾아오는 은은한 향기가 입안을 감돌았다. 그녀는 커피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어둠 속에 잠긴 부대를 바라보았다. 고요함 속에 숨쉬는 거대한 힘이 느껴졌다. 정의가 바로 선 곳에 진정한 평화가 깃든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밤은 깊었지만 내일의 태양은 더욱 찬란하게 떠오를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